Think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초국적 기업이란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본사는 여전히 회사가 설립된 나라에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과 연구시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한다. 이처럼 자본의 국적이 없어진 시대의 외국 자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면 잘해봐야 효과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외국 자본을 차별하면 그 나라에는 초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자국 기업을 육성해서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일지는 모르나 이런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결국 국가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자본이 초국화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국적이 없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있다. 핵심 기술 개발이나 전략 설정 등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최고 경영진도 일반적으로 본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다. 공장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정치적 이유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이유에서 대개 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가장 나중에 없앤다. 이 말은 초국적 기업이 가진 혜택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기업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자본의 국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본국 밖에서 처리하는 업무 자체도 생산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 개발과 같은 최고 레벨의 업무까지도 본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초국적 기업들은 특정 나라에 대한 소속감에서 자유로워져 본국에서 공장문을 닫고 일자리를 없애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해도 그것이 회사에 이익을 내는 데 필요하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과감히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여러 정부의 처사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국 국경 안에서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주인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적 없는 자본은 없습니다. 네로라는 미국의 거대 기업도 외국인이 인수하면 꼼짝없이 외국인 손에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 경영을 아무리 초국적으로 한다 해도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본국인들, 즉 소유권이 있는 나라 출신들을 고용합니다. 기업들의 자국 편향은 단지 최고 경영진을 임명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문도 자국 편향이 대단히 심합니다. 기업이 하는 활동 중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기 제일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산 부문마저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아직도 본국에 확고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기업들 중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량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량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초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합니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의 자국 편향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자국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국 편향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이기심 이외에 모든 동기를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버리지만 도덕적 동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영진의 개인적 감정에 더해 기업도 종종 자신이 자라온 국가에 역사적 의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도덕적, 역사적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것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숙련 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기는 데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업무 관행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조직적 역량과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고도의 기업 활동은 자국에 남게 됩니다. 자국 편향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이나 역사적 책임감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기업에 자국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자국 편향성을 생각하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여서 결국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일 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린필드 투자에서도 자국 편향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린필드 투자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이론적으로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앞으로 그 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이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기술 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잠재력도 다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소한 일부 산업만이라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 기업을 육성해서 외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택하면 단기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을 다른 나라로 빼앗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국내 자본이 외국 자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항상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을 선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비단 국정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의도와 역량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사모펀드들이 기업 인수 부문에서 점점 더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관한 전문가를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사모펀드가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경영진에 앉혀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펀드들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 다음 3년 내지 5년 사이에 되팔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때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개 기업의 역량 강화보다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장기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능력을 약화시켜서 기업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최악의 경우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산 수탈을 목적으로 기업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장기적 전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값나가는 자산을 떼어내 매각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같은 수준 높은 기업 활동의 기지를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도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국적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해당 산업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피인수 기업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하여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입니다.